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25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 정부가 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좀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책의 실효성은 어떤 것들을 좀 띠고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보시고 또 상담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으로 궁금증 있으신 부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근 이슈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으로 일괄 당연 지정하도록 서울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의 경우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약 7개월 만에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로 전세난과 관련해 저금리나 가구 분화 등 외부 환경으로 원인을 돌렸을 뿐 공식 석상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아왔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해 들어 조금씩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드디어 또 25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또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실효성이 큰지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실제 정부가 25번째 정책, 자, 그런데 24번째 정책까지는 주로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는 거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발표한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은 요즘 말로 획기적인 공급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실제 그럼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일단 설명을 드려보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앞으로 좀 꼼꼼하게 좀 짚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공급 대책은 전국 기준으로 약 한 83만 호. 자, 그중에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61만, 서울만 해도 32만 호를 공급한다. 자, 이게 아시겠지만 1년 기준으로 보통 많이 공급해야 30만 호 공급이 많은데, 자, 이거 획기적이란 얘기는 그만큼 공급량으로 따질 때에는 획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안에를 좀 실제 세부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자, 어떤 사업이냐? 일단 도심 공공주택으로 복합사업을 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좀 노후돼 있는 그런 주택들,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택지, 지금 3기 신도시 조만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같은 공공
택지로 신규 지정해서 하겠다라는 자, 요런 방법들을 해놨는데 자, 실제 그러면 뭐 수도권이나 지방권은 제외하더라도 자, 서울권역만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자, 이게 어느 쪽이 많으냐라고 하면 일단 서울 기준에서는 역세권 쪽으로 약 한 117개 곳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뭐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 약 한 67개소. 자, 결과적으로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은 67개소지만 역세권 쪽에 공공개발로 가는 것을 117개소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서울권의 어느 지역으로 공급, 특히 개발해서 공급하겠냐라는 이 측면이 좀 일단 나온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제 그러면 서울에 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하고 공급돼 있는 내용을 자, 이사 대책전과 2월 4일 날 발표한 대책 후에 실제 변동, 거래 증감이라든가 또 가격 변동에 대한 거를 살펴보니까 자, 이게 가격은 오히려 변동이 없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됐다라는 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 안에서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사업 방식이 자, 도심 공공, 자, 공공 직접 시행, 소규모 정비 사업. 자, 그러면 민간 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하게 하는 사업하고요. 민간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3가지 사업 그 방식이라 그러면 이 중에 벌써 2가지를 민간이 못 들어가게 해놓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대부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 여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자, 공공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 민간에서 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적으로 사업기간 13년 걸리던 게 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5년 정도 하니까 상당히 이게 메리트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 이 얘기 맞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해당 절차에서도 간소화되고 기간도 당겨지면서 동시에 사업 내용도 상당히 이거 추가 수익 요즘 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이런 시스템부터 다 그거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시켜준다 하니까 이게 보면 무조건 장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시나리오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가 자, 그러면 요번에 공급된 책으로 실제는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뭐 바로 이 수급, 공급이 많아지니까 지금 부동산이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 불안 심리가 없어지게 하는 게 정부의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연 이 과감한 규제 핵심과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자, 실제 이렇게 용적률부터 해서 상당히 뭔가 메리트를 주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디다 주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도심권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에서 주는 것들은 가장 수익이 많은 동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노후되고 가장 뭐 소시민적으로 사는 동네. 그래서 옛날 표현이 달동네 같은 거 노후도 거의 70%, 80%가 넘는 이런 동네에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야나 전답, 농지 아주 평평한 들 같은 그래서 수도권 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주택이 아닌 도시가 없는 동네를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원래 공공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뀐 내용은 바로 가장 수익이 되고 가장 뭐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바로 도심권과 역세권에 이러한 과감한 규제 핵심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 숫자도 많습니다. 자, 이게 시나리오상으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결론을 조금만 좀 드린다 그러면, 자, 요번에 그래도 정부가 무조건 또 돈이 되고 노른자 따는 도심권이나 역세권에 들어가니까, 자, 이거 보신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돈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뭐 하냐? 자, 공급권, 이게 결국은 분양권인데,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하시고 거래되신 분들은 못하게 공급권 안 주겠다. 지분 쪼개기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 걸어놨고요. 자,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웬만해서는 미리 보유하고 가신 분들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발목을 잡는 정책도 지금은 해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시나리오 중에 이제 문제되는 점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공개발은 분명히 달동네나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충분히 이게 효과는 아주 최우선인데, 자, 요번에 하는 공공개발이 가장 노른자 땅, 그리고서 가장 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과연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정부 땅이 아니라 이게 민간 소유자 땅들이 거의 뭐 100% 정도가 민간 소유자 땅인데, 자, 이거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되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내가 건물 한 2층짜리든 4층짜리든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공공개발에서 지금 뭐 조그만 그 개발 이익 공유한다라는 그 이익 보고 이거 하시겠냐? 결국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요번에 지금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연예인 한 분 중에 갖고 있는 건물, 이거 좀 요번에도 아마 뉴스에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재산 침해권. 자, 그러면 이거 요번에도 정부가 또 발표했죠? 이거 재산 침해권 아니다. 국가가 하고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문제 안 된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기준으로는요, 이 민간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득이 안 생기면 이거 동의 안 할 수밖에, 동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결국은 서울은 역세권권 인구 집중되는 가장 특정 지역의 인구 수요 폭발되는 쪽으로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양극화 더 모는 방법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아까 얘기했던 서울에서도요, 과거에 뉴타운 지역만 150곳을 해가지고요, 옛날 박원순 시장, 전 박원순 시장이 이거 거의 50%를 다 못하게 불가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결국은 50%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뉴타운 지적된 곳 중에 산동네, 달동네, 분명히 그런 물건들, 그런 지역을 오히려 공공개발로 해서 바꿔놓는다 그러면 굳이 공급량은 확보되면서도 이렇게 개인, 민간, 뭐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이거는요, 개인이 충분히 수익 더 창출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여기서는 수익법만큼 국가에서는 당연히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걷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에서 오히려 맞는 방법 같고요. 자, 현재 이번 정책은 분명히 공급에 초점이 돼 있고 수요 억제 정책이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는 전체 물량이 부족을 하거나 거래 절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장 흐름에 약간의 좀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좀 마지막 하나의 과거 기준인데 이게 지금 아직은 도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토지공 개념처럼요, 실제 지금 거주 개념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자, 공공임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는 손을 못 대고요, 건물만 임대하고 분양받아서 자, 결론적으로 나중에 빠질 때도 건물만 넘기는, 그러면 토지는 그대로 국가 소유로 가고 토지공 개념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이 토지공 개념, 그래서 일부 뭐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다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토지, 특히 부동산 정책에 안정을 가져오려면 이게 뭐 정책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시고요. 자, 결론은 그래서 지금 이번 공급 정책으로 지금 현재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만 보완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을 보시고 무조건 개발 들어간다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시고 투자하시는 거 조심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공공재개발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볼게요. 저 이번에는 실제 사례 통해서 재테크 팁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사례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55세 자영업자분이신데요. 이번 사례자님께서는 안동시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 사례입니다. 2017년 투자금 약 8천만 원으로 월 260만 원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로 이 투자를 좀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익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사실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이 수익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을까요? 네. 자, 요번에 하는 이 재테크 솔루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특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특수 케이스가 뭐냐면, 자, 이분 같은 경우 안동에서 이제 이 투자를 하셨는데, 자, 2017년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부분인데, 자, 요즘 이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뉴딜 정책으로 해는 이게 딱 정책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자, 바로 이 태양광 발전소 투자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투자금 8천만 원에 월 260만 원. 이거 숫자상으로 나오니까 딱 상당히 보기에 괜찮은 수익. 이게 상당히 수익은 높습니다. 자,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권이 아니고 약간의 이제 토지, 이 자기 토지에다 하는, 그래서 안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약 한 1322제곱미터 임야에, 자, 논밭이 아니고요. 지금 인삼밭으로 했던 그 임야에다가 바로 태양광 발전소. 자, 자금 기준으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자금의 태양 발전소를 세워서, 자, 그래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인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대출이 한 1억 7천만 원,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간 돈 8천만 원 가지고, 자, 연 기준으로 한 3천만 원대의 수익을 창출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만 놓고 보면 다 성공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들을 제가 이제 한번 조금 더 그래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도움 드리려고 한번 사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태양광 발전이 이 과거에는 크게 부응이 안 됐는데 요즘 이제 재생에너지식으로 해서 이 태양 그리고 풍력, 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태양광이나 이 풍력 쪽에 또 이 회사에 투자하시면 돈 많이 번다라는 그런 컨셉도 있듯이, 자,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발전 수익을 올리는 건데, 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발전 수익을 올려서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바로 돈을 받는 개념이고, 하나는 요즘은 이제 이런 이 발전도 결과적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발전 수익, REC라고 하는 이 큰 발전 이 전력을 모았다가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팔아가지고 돈을 창출하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세 가지 목적이거든요. 연금형 임대 수익이나 또 이런 장기 계약, 이게 결국은 장기 계약이 안 되면 수익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이 또 토지 개발, 결과적으로 임야에 있던 것을 지목 변경, 이 잡종지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토지의 부가가치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절차가 좀 어려운 건 좀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내야 되고 개발 행위 허가내야 되고 또 건설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상업 운전해야 되니까, 자, 이 절차상은 어려운데 이거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이것도 전문 업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의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이런 부분들, 과연 태양광 사업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공공개발 사업 참여가 이게 대기업이나 정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지나 그런 동네는 이거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하나. 그리고 과연 태양광 개발 지원이 지금 요즘 이제 뉴딜 정책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갑자기 붐이 된다, 이런 컨셉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탈원전 이런 쪽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태양광 개발 지원. 그래서 요즘 아파트에도요, 조그만 자가 태양광 발전 이거 정부에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것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하고요. 자, 꾸준하게 한국전력에서 그러면 이 가격, 이 한전에서 받는 전기 가격을 높여줘야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월세 기준으로 보면 임대수수료 똑같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돈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 자, 수요 정책은 제가 볼 땐 이거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건 상승이 됩니다.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대응. 저희가 앞으로 볼 때 지자체라든가 지원 정책 이거 그냥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무조건 지원받고요. 대출 사업비 이거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가능하시면요. 남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나는 저 지방에 어디 시골에 이만큼 뭐 큰 평수도 아니고 한 1000평 정도 되는 임야, 산이 있으시면 이거 활용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충분히 태양광 해가지고 수익 발생하면 노후에도 이게 연금형 같은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허가 사업이 최근 들어서 일단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허가 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부분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전문가, 전문 업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사전에 꼭 이 뭐 상담을 통해서 내 땅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자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시간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 부동산과 다르게 좀 정책 분석과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대면 상담 자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한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하지만 또 심도 있는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로 각각 상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요, 재테크라는 단어를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요, 현장 포커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경인중앙선, 상봉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더블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더블 역세권이고요. 위치는 중랑구입니다. 자, 이곳은 뭐 지하철 노선이 다양해서 편리성도 눈에 띄지만요. 주변에 좀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아서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될 곳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사님? 네. 자, 이 첫 번째 좀 집중해야 될 바로 현장, 서울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자, 요 해당 현장은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현재 위치가 7호선과 경인중앙선, 이 상봉역하고 바로 옆에 이 중랑역이 있습니다. 중랑역에 도보 약 한 4분에서 한 5분대 정도.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바로 상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에 상봉역, 바로 옆에 중랑역. 자, 그런데 상봉동 하면 중랑구에서요, 가장 좀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요, 중점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 중랑구에서 중점 지역은 바로 이 상봉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그만큼 좀 많이 교통이라든가 상권 또 주거 이런 부분이 몰려 있는 동네인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상봉역 중심으로 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지하철 기준으로 이미 7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자, 이게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으로 이 관통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상봉동 자체가 워낙 상업화, 상권화가 지금 만들어졌다가 아니라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가장 지금도 핫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진행 중인데 자, 여기서 과연 이게 뭐 중랑구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강남 접근성이요. 바로 이 동일로로 바로 넘어가면 바로입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 한 15분에서 20분대로 바로 그냥 강남 접근선도 되고요. 자, 여 위에도 재정비, 바로 옆에 또 경희대나 시립대, 뭐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 이 그만큼 주변 자체에 이 향후 미래 가치도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 자, 일단 이 지역, 자, 중랑구 안에서 상봉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자, 보시면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일단 대형 상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구는 집중이 되는 곳. 자, 그게 첫 번째 입지적인 장점. 자, 두 번째. 바로 이 인구가 모이고 상권이 몰린다는 얘기는 이미 교통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자, 이미 7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딱 교차로로 되어 있는 바로 이 트리플 역세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경춘선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까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또 경전철. 그래서 노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세권 교통 중심이 상봉동에 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자, 여기에 바로 이 상봉동. 자, 이 여기가 지금 상봉역인데 상봉역 쪽으로 지금도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 자, 여기에도 요 지금 8구역이 이미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보통 48층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정도의 이 중앙 집중 여기 개발이 됐고, 자, 여기가 지금 상봉터미널인데, 자, 여기 아직 개발 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12구역, 7구역, 6구역 여기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대형 뭐 이마트부터 해서 자, 쇼핑센터로 들어가서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자, 아직도 진행돼야 될 개발 사업 많이 남아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바로 인접해서 중랑천이 있는데, 자, 중랑천도 이게 개발이 들어갑니다. 뭐 지화 사업부터 해서 공원화 사업. 그래서 요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터널을 뚫어서 지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 동네의 입지가 단순하게 인구만 많이 들어온다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쾌적성까지도 만들어지는 동네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 지금도 이제 이 바로 GTX 노선하고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금도 동남, 이 우리가 면목선, 동북선 다 이 해당되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상봉 쪽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미래에 그만큼 입지가 변화되는 거에 항상 투자의 포인트를 두라는 게 제 얘기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 중랑구 상봉동이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굉장히 또 높은 것 같고요. 또 생활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이곳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재테크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자, 이 해당 현장이 지금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이 건물이요. 작은 게 아니고요. 이 지금 8층짜리 건물입니다. 8층짜리 건물이 이미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 시세가 2억 3천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현재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는 조건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월세 기준으로 3천에 월 70만 원이 가능하고 대출 한 7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되니까 약 한 1억 1천만 원 가지고, 자, 월세로 임대를 하실 경우는 요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전세가요. 2억 2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세가 2억 3천이면 이게 또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자금이 혹시라도 많지 않으신 분들을 좀 뭐 보신다 그러면 전세 임대는 오시고요. 자금 요 정도 들어가셔서 상봉동 개발한 후에 충분한 차익을 보시는, 자, 이런 전략을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자, 큰 현장이 아닙니다. 단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하는 바로 그런 전략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의 초역세권이고요. 시세는 5억 5천에서 7억 3,7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대표적인 업무지구죠. 여의도와 마포, 용산 등과 같은 이 직주 근접을 굉장히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매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여기도 이제 서울, 영등포, 신길동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인데, 자, 이게 지금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자, 청약을 하는 아파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는, 자, 아직 요게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 지금 요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실제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영등포에서도 영등포역 가장 중심, 바로 옆에 여의도가 있는데, 자, 영등포역 바로 뒤에, 자, 여기 도림 사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만들어지는 이 예정된 아파트인데, 자, 이게 신안산선이 이렇게 여의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공사를 해서 요번 한 2024년에서 2025년이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 몇 년 뒤를 바라보면 입지가 교통의 입지의 그 호재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쪽이 신길 뉴타운. 자, 거의 90%가 이미 개발이 끝난 동네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지금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곳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서울권 얘기할 때 서울의 3대 도심, 강남, 도심, 여의도, 영등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미래를 바라보고 본다 그러면 뭐 지금도 정부에서 공급대책 발표하는 것들 보면 자, 서울의 도심권의 역세권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 강남권 쉽지 않고요. 용산권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의도도 제가 함부로 여의도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도 얘기를 못합니다. 워낙 여기도 규모가 크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자, 영등포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런 데에는요, 큰 자금 없어도 미래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여기가 아직은 저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미래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미 영등포역 여기 롯데백화점 앞쪽으로도 이미 역세권 재개발구 이게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신길 뉴타운 이미 여기도 지금 거의 90%가 다 개발이 돼서 가격 상승 상당히 지금 많이 끌어놓은 동네입니다. 이 바로 영등포과 신길 뉴타운 사이에 딱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바로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교통 호재. 자, 과거에는 지하철이 없으면 도심권에서 조금 교통이 불편했었는데 자, 이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 요게 지금 2024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바로 이 도림사거리역 바로 그냥 1분 거리 초역세권이 입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 자, 가장 큰 특히 아파트 하면 지금도 정부에서 수요 억제하면서 가격 안정화 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자,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자, 이미 자, 여기가 신길 뉴타운 안에서도 바로 이 신길 센트럴자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자, 최근에 매매된 거 이게 34평 기준으로 보면 14억 8천입니다. 자, 과거에 뭐 영등포에 10억대 넘는 거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30평대 14억 15억대는 아주 예사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영등포가 가장 여의도만 있어서 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직주 근접에 대한 프리미엄 안고 가격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곳이 바로 영등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 그래서 영등포를 더 노려보시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위치와 또 입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서울의 대표 도심 중 하나인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새로 개통 예정인 이 지하철역의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시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자, 이거는 지금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청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합원으로 청약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자, 요 시세가 요게 25평. 7억 3천대, 5천대가 요게 34평 기준. 자, 이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청약을 하시게 되면 자, 계약 시 정도에 한 7천만 원 정도로 일단 자금이 들어가시고요. 자, 이것도 재개발이기 때문에 자, 공사가 결국은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고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65% 정도는 타인, 결국은 조합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무이자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금은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자금, 나중에 입주할 때 대출을 다 인수하고 들어가시면 25평 기준으로는 한 1억 9천만 원대, 한 34평 기준으로는 2억에서 한 3억대 정도의 자금만 있어도 입주까지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실제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이건데 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걸 놓고 보니까 주변에 지금 거래가 24평, 25평 기준으로 8억대에서 9억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34평 기준은 아까 신길 뉴타운 보셨겠지만 바로 여기도 13억에서 14억대가 지금 호가 거래되는 매매가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원 분양가 대비 딱 놓고 보셔더라도요. 거의 이거
2배 정도, 뭐 많게 기준으로는 2배 정도의 좀 차익도 가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여기가 서울의 변두리 수도권이 아니고 바로 핵심 3대 도심의 영등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올라가서 충분히 미래의 투자 가치 컨셉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는 부분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경인선 1호선과 인천 2호선 부평역에서 도보로 2분 초역세권입니다. 시세는 19억에서 20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도 부평역 인근입니다. 부평은 뭐 거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가 이제 곧 GTX 비노선도 지나갈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네. 자, 세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인천입니다. 자, 부평구 부평동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 통건물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8층 정도 되는 8층에서 지금 9층 되는 건물이고요. 자, 위치가 경인선 1호선, 인천 2호선, 바로 이 부평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부평역입니다. 앞쪽으로는요, 뭐 이미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뭐 대형 상권, 백화점부터 해서 대형 마트들, 뭐 각종 소소한 상권들이 아주 빼곡히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부평인데 바로 부평역 뒤쪽에 바로 이쪽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성모병원 다 이쪽으로 이제 주거지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바로 역세권에 근접해 있는 곳인데 자, 이 해당되는 지역을 가만히 좀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보통 이 앞쪽에 상권지가 개발이 됐으니까 상권지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거지 쪽으로 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도 그렇지만 임대 플러스 시세라고 하는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쪽인데 자, 상권은 아시겠지만 용도 지역으로 보면 상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업 지역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거 지역은요. 이게 준주거 상업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동네가 바로 역세권에 종상향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미래 가치 있다는 점을 입지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도 부평역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전면 쪽을 바라보시는 분하고 후면 쪽을 바라보시는 자, 이거는 현재 투자, 현재를 바라보시는 분. 자, 여기는 미래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용도 상향, 그래서 종상향에 대한 지가 상승 바라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여기에 부평역이 지금은 1호선 그리고 인천의 2호선이 더블 역세권인데 자, 여기에 GTX 비노선 GTX가 들어오고 이미 확정이 돼서요. 이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교통호재에 따르면 이것도 당연히 역세권이 단순한 역세권이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으로 시세 차익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앞쪽으로 상권이 돼 있던 게 뒤쪽으로도 용도 상향이 돼서 이쪽도 상업지역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여기도 상권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도 임대 수익이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는 점을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단 GTX B 노선 자, 여기 지금 부평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평이 빠져 있으면 조금 제외를 시키는데 일단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정부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포기 못합니다. 사업 진행한다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뭐 용산이나 의정부 동투점만 이 미군 기지 있는 게 아니고요. 부평에도 미군에다가 들어갔던 땅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반환을 받아가지고요. 이 땅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개발 사업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평 캠프마켓 부동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래의 부평의 이 토지 개발로는 여기가 지금 노른자 또 땅이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정부가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공개발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호재가 또 하나 있고요. 자, 인천하면 우리가 보통은 좀 노후된 거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 연령대를 한번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에 1월 달 기준인데 자,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이게 상당히 젊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어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 이유는 바로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자, 결국은 인구 중에서 소비와 생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연령대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느냐 이거 꼭 따져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인천 지역이 그런 부분이고 인천 안에서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평 쪽을 조금 더 유심히 더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자, 요런 점 입지면 입지, 뭐 교통이면 교통, 상권이면 상권 이런 점들을 꼼꼼히 잘 따져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평역 상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호재와 또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이 부분은요. 현재 이 탄탄한 상권에 좀 더욱더 힘을 실어줄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테크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자, 이 현장은 지금 9층짜리 건물인데, 자, 이거 지금 현재 이 소유자분께서는요, 자, 8층과 9층 두 개 층은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고요. 나머지 그럼 7층까지, 1층에서 7층까지는 바로 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임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요, 8, 9층은 직접 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용도 변경해서 근린으로 바꾸시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근생 건물, 완전히 이 주택이 아닌 근생 건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에 다주택자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자, 시세가요 19억에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자, 현재 월세가 보증금 3억 7천에서 자, 월세 기준으로 월 798만 원. 따박따박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출 상당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월세에 더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대출 아주 작게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자, 이거 혹시라도 투자하시는 분 이거 더 금액 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유를 보신다 그러면 자, 일단은 보증금하고 대출 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13억대, 14억대의 자금 있는 분들 물론 조금 여기에 대출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한 10억대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전략 세워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013153-259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양평군 석산리,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시세는 12억 6천에서 12억 7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저희 다양한 이 도심지를 쭉 훑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청정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석산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원주택 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평은 이제 서울과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죠, 이사님.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이제 네 번째로 집중해야 될 현장. 자, 경기도인데 바로 양평입니다. 양평의 석산이라는 곳인데 자, 이번 현장은 전원주택을 좀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한 현장인데 자, 위치가 양평의 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하고 여기에 이제 좀 유명한 내저 이 비발디 파크가 있습니다. 비발디 파크의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 밑에가 용문산, 유명산, 여기 양평군청. 그래서 양평에서 바로 가까이 가는데 바로 인접해서 여기 산음자연휴양림이 있고요. 바로 옆에 이 리조트 비발디 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 이 주변을 한번 뺑 돌아보면 워낙 뭐 산이 여기는 이제 소요산이 있는데 자, 소요산 쪽으로 보면 이게 바로 쾌적성. 자, 서울에서 불과 한 뭐 40분대 정도 거리 나오시면 이렇게 공기 좋은 바로 이런 쾌적성이 있는데 자, 여기 교통이 불편하면 어렵습니다. 일단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설악 인터체인지에서 진출입 되고요. 바로 밑에 쪽으로 가면 여기 용문산이 있는데 바로 밑에 바로 용문역이 있습니다. 용문역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교통도 좋고요. 서울 진출입 그러면서도 청정 자연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 해당되는 토지가 참 보면 이게 계곡입니다.
그냥 자연 계곡, 상당히 좀 물들. 그래서 여름철에 가면 여기서 물놀이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이 토지를 지금 현재 어떻게 캠핑장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면 이제 펜션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연수원까지도 하는. 그래서 목적이 좀 다양한 용도인데 이 토지 보시면 지금 이미 딱 캠핑장으로 쓸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고 여기에 계곡입니다. 그리고 계곡 내려가는 이런 철계단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는. 자, 그런데 건축 인허가가 이미 하나가 완료가 됐고요. 지하수 이미 됐고요. 그래서 펜션이나 캠핑장, 그래서 힐링타운이 조성되는 바로 이러한 토지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양평하면은요, 자,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연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보호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 환경 보호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단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용문을 중심으로 단월까지 들어가는 바로 1도심, 3부도심 7생활권에 바로 이 생활권역으로 개발 계획이 양평에 잡혀져 있고요. 자, 이미 역세권 개발축과 국도 6호선 관광벨트 쭉 6차 산업 균형 발전 축에 이미 이거는 해당 양평군에서 2030이라고 하는 30년도까지의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서울입니다. 서울에 바로 송파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 자, 이거 2023년. 근데 제가 볼 때 한 요게 1, 2년 정도는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완공 계획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양평 고속도로 개설이 되면 제가 볼 땐 지하철 타고 뭐 차 타고 갈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진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바로 이 도로 기준으로 국도 6호선 또 우회도로까지 또 이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요.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서 자, 지금도 양평에 뭐 물놀이나 뭐 이런 리조트 시설 많은데도 비발디 파크까지 있는데도 자, 여기 화나 뭐 휴양단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1조 2천억 이것도 해서 또 만든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휴양, 뭐 또 레저 이런 걸 즐기러 갈 수 있는 그런 토지들, 그런데 지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도심권에 임대 수익 받는 컨셉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다주택자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토지 투자거든요. 그래서 금액대 기준으로나 또 평수 기준, 규모 기준으로 보면 이런 쪽에도 한번 현장 검토해 보시라는 점에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매력과 여러 가지 좀 활용도를 가진 토지인 것 같은데요.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자, 이 현장이요. 자, 1588평. 자,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자, 이 면적 기준으로 시세 12억 6천에서 12억 7천. 자, 그러면 요거를 면적 대비 한번 가격으로 시세 나눠보면 이게 3.3제곱미터당 딱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시세가요. 자, 지금 얘기하는 80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도 있지만 최고는 한 100만 원대까지 평당 1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미래 바뀌어지면 가격은 더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자, 현재 대출 한 3억 7,800만 원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금 뭐 보통 한 8억대에서 9억대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 힐링도 하시면서 캠핑장, 펜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평군 석산리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신 조민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현장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